이런 세상에 어른들밖에 없었죠. 그죠? 아이들을 부를 때 애들, 애놈들 그랬다. 애놈들이 뭐 이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자라고 운동을 펼치셨던 분입니다.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3인 민족대표 33인의 총대표가 손병희 선생님이신데 그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사위예요. 그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딸과 결혼하고 그 천도교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천도교가 운영하던 출판사 보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서 3일 선언문이니까 인쇄도 하고 거기에 거기서 잡지도 만들고 그래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어린이 운동을 많이 이렇게 펼치시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 망우리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뭐 많은 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묘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의 묘비입니다. 그 당시 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홍제동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유고를 찾아가지 않아서 며칠씩 거기 있다가 그 제자가 가서 우리를 찾아와서 여기다가 모시니까 화장을 해서 모시니까 여기에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동심여선입니다. 동심여선. 아이들의 마음이 여가지 모모와 같다 이런 거잖아요. 선, 그러니까 천사와 선녀, 천사와 이런 뜻. 그 아래 무동의 일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읽으면 읽기가 힘듭니다. 읽기 쉬우시려면 이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린이의 동무. 우리가 사용한 언어들 중에 우리가 빼앗긴 언어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는 언어 중에 동무 아닙니까? 동무야 나오느라 닮아준 가정. 그러니까 남북분단의 폐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동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친구라고 하는 뜻의 동무라는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이의 동무, 소파 방정환 지묘. 이 뒤에는 이 비석을 동무들이 새겼다 해서 동무들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뒤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글씨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오세창 선생님께서 쓰신 글씨. 그리고 이 비석은 나중에 세운 거예요. 지금도 어린이날쯤 되면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아동문학회 이런 데 많이 찾아와서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사진에 보면 아주 최고가 건장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중절모를 쓰고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어린이 운동을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피로가 누적이 돼요.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천도교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33인들, 천도교 16분, 기독교 15분, 불교계 2분인데 기독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운동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나중에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잡혀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걸 제기를 손병희 선생님한테 제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들 이거 했다가 대표들 했다가 잡혀가면 우리 가족들은 적어도 징역을 살아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손병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되는 지금 따지면 우리 한 4억 정도 되는 거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지. 그래서 기독교가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탁구공원에도 안 가고 선언문 읽고 전화해서 일본 경찰한테 전화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셔야 그대로 가서 그냥 징역 1년 2년 살고 계세요. 그래서 부끄럽고 참 어두운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했어요. 네. 오빠 생각이라고. 서울 가신 오빠는 비상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는데 언제 오냐. 애틋하게 여동생이 오빠를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오빠가 누굴까요? 그 오빠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야, 이런 여동생을 두고 있다면 그 오빠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바로 그 오빠가 이분이십니다. 저는 방정환 쌤 묘를 찾다가 이분의 묘를 알고 사연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어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바로 여동생 최순애가 그렇게 그리던 서울 가신 오빠. 방정환 쌤하고 문학 활동한다고 어린이 운동한다고 서울 가서 연락 없고 그래서 마냥 기다리던 여동생이 지은 바로 그 오빠 생각의 주인공입니다. 11살 때 최순애가 11살 때 어린이라는 잡지에 그 시를 오빠의 힘으로 이렇게 싣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최순애는 15살에 고향의 봄을 지은 이원수 그 어린이 잡지에 또 수고가 되고 그게 인연이 돼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원수와 최순애가 결혼해요. 오빠가. 그런데 이 최신복 선생님이 방정환 쌤을 그렇게 존경해요. 그래서 아까 홍대동 화장터에 이골이 그냥 화장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여기다 모셔다가 모셔서 묘를 만들어요. 네, 새총 만들어요. 묘를 만들어요. 새총 만들면 버리고. 이분의 고향이 이분의 고향이 수원이에요. 수원 화성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런데도 방정환 선생님을 늘 찾아뵙기 위해서 이분이 수원에 선산이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렇죠? 최신복 선생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부모님을 선산을 놔두고 망우리로 모시고 바로 저분들이 바로 최신복 선생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을 찾아뵐 때마다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방정환 선생님을 뵙고 하는 이런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스승과 제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나중에 죽고서는 자기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방정환 선생님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오빠 생각의 주인공.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은 이 최신복 선생님이 아주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 일찍 죽었다. 어린아이. 그 아이를 바로 위에 부모님 묘 위에 묘 옆에 묻었다는 거죠. 지금 표시도 안 나지만 그 당시는 그냥 와서 그냥 제대로 된 본문을 쓴 게 아니고 그냥 해서 이렇게 묻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면서 이 방정환 선생님 묘 입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방정환 선생님 묘는 많이 찾아가는데 이분은 다 그냥 지나치고 뭐야 그러고 여기에 이제 최신복 선생님 왜 필명이 영주인데 최영주라는 필명으로 뒀습니다. 그 아래 호득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동시가 있어요. 호득이가 들어보셨나요? 풀피리, 풀피리를 호득이라고. 호득이 불면서 뭐 그죠? 엄마 생각나고 그냥 불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동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망우리에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 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짠하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죠? 내가 정말 존경하고 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경하고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최신복 선생님의 묘 맞고요. 내려가셔서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분들은 다 해주오시 일가족 가족묘 원래는 이게 다 공분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공분을 없애고 우리나라 조선의 지붕 형태로 무덤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벌초 안 해도 되고 물 잘 흘러내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이한 형태의 저쪽에 계신 분이 세브란스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거기 원장 그리고
이분의 그 유언이 자기 자식들이 이제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절대로 돈 버는 개업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결핵원장, 국립결핵원 그런 데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이 무덤이 망우리엘 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생긴 형태라서 약간 또 가정묘기도 하고 이렇게 왔고요. 저는 이제 이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겠어요. 이게 읽어보시면 여자분인데 유인 정희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 며느리 같아요. 힐러리. 힐러리죠, 힐러리. 힐러리를 한자어로 쓰면 히라리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며느리 같은데, 암만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게 맨 끝에 있는 걸로 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 아래에 61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 요 아래 또 한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박시성 갖고 있습니다. 박씨 중에서 그러니까 반대박씨라고 이제 박승빈이라고 하는 분이 묘입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변호사를 했고요. 변호사를 하면서도 국어학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국어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보성전문학교 아시죠? 고대 전신이 보성전문학교잖아요. 저기는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원장이었고 이분은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지내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국어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시경, 이제 뭐 말모인가요? 주시경, 최연배 이분들이 주류예요. 그분들의 맞춤법 통일안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이분들과 맞서서 싸웠던 분이 박승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어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꿈 하면 우리 쌍기역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일달이 쓴 서간체에서 발견되는 거 옛날에 보면 시옥기역 쓰잖아요. 그걸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은이 할 때도 먹은이가 아니라 먹은이 이렇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그 문제 갖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게 그 당시 동아일보에 계속 그 토론한 내용이 게재가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주류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최연배 주시경 그 조선어학회의 맞춤법을 우리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게 쓰고 있는 거죠. 그거 왜 원래 우리 국문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리 나는 그래서 뭐 먹의 어간이 아니라 먹으가 어간이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라고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신 분이시죠. 이분의 또 따님 중에 또 유명한 분이 계세요. 혹시 일본어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일본어 그 전에 공부할 때 필수 책이 있어요. 일본어 녹색으로 된 책. 박성원 일본어라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 박성원 일본어라고. 그때 그 당시 일본어는 다 그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이분의 따님이세요. 예? 이거 고대 교수 중에서 그 동문과 교수 박창기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국어학에 어쩌면 우리가 이분의 맞춤법을 지금 쓰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주주와 비주류 싸움에 결국은 지금 이제 맞춤법이 그렇게 통일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옷이 무덤에서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있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신 길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옆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은 유상규 선생님이십니다. 독립운동 하셨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끝까지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했던 상해 임시정부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 계실 때 도산 안창호 선생 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비서를 하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인물이야. 너는 조선에 가서 공부를 더 해라. 공부를 더 하고 나중에 보자. 그래서 귀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귀국을 해서 입학한 학교가 경성의전,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대에 입학을 해서
의사가 됩니다. 유상규 선생님이 유상규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의사로서도 활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안창원 선생님을 모시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창원 선생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기 망우리에 그 당시에는 뭐 망우리만이 서울의 공동묘지니까 여기 이제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묻히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안창원 선생님하고의 그런 관계죠. 안창원 선생님의 묘가 바로 저기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 방정환 선생님하고 최신복의 서로 스승과 제자의 서로 존경이잖아요.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또 어떻게 서로 존경하는지를 바로 안창원 선생의 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입니다.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곳이 도산 안창원 선생의 묘가 있었던 곳입니다. 묘터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러운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박정희가 1970년에 지금 화려하게 개발되는 강남이죠. 그 뭐 시골 구석이었고 말죽거리 그 동네. 그 동네를 개발합니다. 강남 개발을 합니다. 강남 개발을 하면서 박정희가 어디 출신이죠? 만주군 출신이죠. 거기 개발하면서 뭐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 경력을 좀 어떻게 해서 자기도 독립운동가를 좀 존경하고 뭐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이제 그런 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곳에 공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사동, 지금 그때는 압구정이었는데 지금은 신사동으로 되는데 도산공원을 만듭니다. 그 길을 도산대로라고 해요. 아무런 동의 없이 여기 있는 묘를 이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독립운동가를 존경하고 숭상해서 더 큰 곳에 좋은 곳에 모시는 것 자체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창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언을 남기세요. 유언을 남기시는데 어디다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창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으면 서울에 묻어라. 서울 어디요? 망우리에. 망우리 어디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제자 유상규 옆에 날 묻어다오. 유상규 옆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안창원 선생님을 여기다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제자와 가까이 있고 싶다, 옆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유언을 받들어서 여기다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70년에 그 계획을 세우고 73년에 이장을 해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다 갖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거기다 동상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안창원 선생님이 뭐 그곳을 옛날에 한 번이라도 지나갔던 적이 뭐 인연이 있다면 또 모르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다 해가는데 이 망우리를 지켰던 아까 이제 했던 여러분들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도산공원을 찾아가고 서울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산공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이 비석이 원래 있던 비석입니다. 이것도 다 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새로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은 도산공원 창고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여기 일하는 분들이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게 뭐냐? 이걸 그럼 이 비석이라도 돌려다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서울시하고 얘기해봐라.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겨우 이걸 반환을 받아서 다시 이곳에 옮겨다. 그래서 여기에는 묘터였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의 묘지, 진짜가 이제 터자, 터를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원 선생을 그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유상규 선생의 유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충원으로 모셔라. 독립유공자니까 모셔라. 우리 부모님은 갈 수 없다. 안창원 선생의 뜻이
내가 옆에 있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 안창호 선생님은 도산공원에 가고 우리는 현충원에 가면 영영 헤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라도 여기서 이것을 지키겠다. 그래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정환 선생님하고 최신복의 그런 이제는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제자 자기가 크게 따르는 자기 후배 옆에 가서 묻히고 싶다는 그 소망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처리한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참 이게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죽음이 다 사연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 오신 것도 나름대로 다 그냥 속사정도 있고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정말 박정희가 자기 독재 정권을 미화하게 그때가 70년대가 70년, 72년, 73년이 어느 때입니까? 유신헌법 할 때예요. 유신은 무작정 통과시키고 끝까지 자기 영구집권을 위해서 하면서 독립운동가 우리가 숭상한데 앞세우고 뒤에서 자기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작업에 일방적으로 이런 죽음을 그냥 이용해버린 거죠. 미국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 가서 합장이 되시죠. 부인은 뭐 미국에 있으니까 뭐 연락받고 아유 뭐 좋은 곳으로 공원까지 만들어서 한다는데 동의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거죠. 여기 뒤에 안창호 선생님의 이력이 써져 있는데요. 이 글은 누가 썼냐면 춘원 이광수가 썼어요. 이광수가 친일 변절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광수 그분도 여기 묘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아니고 산흥 쪽에. 그건 저 산흥에서 이광수가 집필 생활했고요. 네. 거기인데 거기 봉은사 있죠, 봉은사. 봉은사가 여기고 봉선사. 봉선사 입구에 이광수가 거기 봉선사에 와서 공부도 하고 했던 그 비석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봉선사 입구에. 그래서 남양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이게 나무 철제 같은 게 있죠. 그게 전망대예요. 구리 전망대. 저기 가면 이제 구리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바로 보면 거기까지 갔다가 오시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바로 위에 어떤 분이 여기도 계시냐면 이인성이라는 화가가 계세요. 바로 한 10걸음도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천재 화가 아까 이준석인데 이인성 그분도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지금 그 자기들이 추마 대구 출신의 유명한 분을 기리는 길을 잇고 최근에 잘 아시는 김광석 그죠? 김광석 길 이인성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는 이인성 화백을 자기 큰 자랑으로 해서 우수한 작품을 모아서 이인성 상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 화가가 좀 괴짜 화가 많은 기행이 납니다. 술을 좋아하고. 1950년 6.25 때 자기 동네에서 술을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경찰관이 그 보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뭐야 뭐 그러니까 이인성이 술 먹고 경찰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넌 몰라도 너 누구야 그러니까 경찰관 보고 넌 몰라도 돼 그러고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그러고서 알아봐요. 갔더니 그림쟁이야. 그러니까 경찰관이 화가 나 감히 경찰관한테 그림쟁이가 그래갖고 총을 쏴서 죽여. 6.25 때니까. 이 얘기는 최인호, 소설가 있잖아요. 최인호가 이인성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씁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이 죽음. 거기 해당화 그림이라든지 소녀상 이런 그림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천재 화가로서 인정받았던 이번에 묘가 바로 요 위에 있어서 다음에 오시면 자세히 들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도산안창호 선생의 빈터를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